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부채 상황 이야기하면 심각한 건 아는데 너무 식상하다고 질린다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게 어제 오늘 이야기냐면서 둔감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사실 영상을 제작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솔직히 지겨워서 잘 안 다루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부채 상황을 언제 영상으로 다뤘는지 찾아보니까 대충 1년 정도 됐던데 이제는 한번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영상이 지겹지 않으니까 부채 규모가 얼마니 같은 그런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지금 부채 상황이 규모도 규모지만 왜 더 심각한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채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경제위기들과는 달리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가 더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채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까? 특별한 건 아니고요. 보시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먼저 많은 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는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경기 사이클은 크게 경기가 회복돼서 좋아지는 경기 확장 국면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나빠지는 경기 수축 국면,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회복기와 화랑기, 후퇴기와 침체기, 이런 식으로 네 구간으로 또 나눌 수 있죠. 어쨌든 여기서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지는 경기 확장 국면을 보면 이 기간 동안에는 경기가 좋아지는 기간이라서 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가계 소비까지 다 늘어나는 기간이고요. 기업들은 제품 생산을 늘리고 가계는 소비가 늘고 제품 판매가 느는 만큼 기업들의 매출과 실적 역시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당연히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하게 되죠. 반대로 경기 수축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이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에 좋았던 경기가 꺾이면서 나빠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요. 가계도 소득이 줄어서 소비를 줄여나가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죠? 그럼 이제 이런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부채 사이클을 한번 알아볼게요. 화면에 띄워놓은 경기 사이클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더 쉬울 거예요. 일반적인 부채 사이클을 보면 경기 확장 국면 동안에는 부채가 늘어나게 돼 있고 경기가 수축되는 기간에는 부채가 줄어드는 모습이 일반적인 겁니다. 경기 사이클이랑 부채 사이클이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겠네요. 네, 맞아요. 경기가 확장되는 동안에는 기업의 이익이 느는 만큼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기업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계도 마찬가지로 경기 확장 국면 동안에는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소비 증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경기 확장 국면 동안에는 부채 사이클 측면에서 대출이 증가하고 신용이 팽창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경기 수축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부채 사이클 측면에서도 대출이 줄고 신용이 수축되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듣고 나면 좀 뻔한 것 같기도 한데 현재 부채 상황 이야기하는데 부채 사이클 이야기는 왜 하는 거죠? 부채 규모를 떠나서 이걸 알아야 지금 부채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에서 제가 경기 확장기에는 부채 규모가 늘고 경기 축소기에는 부채 규모가 준다고 했는데 그냥 들으면 이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경기가 좋을 때야 부채가 늘어나는 건 쉽게 이해가 가는데 경기 수축기에 들어가면 다들 돈벌이가 감소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이 경기도 안 좋은데 어떻게 이미 빌린 대출을 갚아서 부채 규모가 줄어들 수 있냐 이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경기 수축기에 들어서 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건 돈을 갚아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못 갚는 사람들의 부채가 터졌다 이 말입니까? 그쵸, 그게 포인트입니다. 경기 수축기에 들면 빚을 못 갚는 부실 대출 상황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럼 이게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부채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개념입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심할 때는 이제 경제 위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경기 수축기에는 부채 때문에 크든 작든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경제 충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때 정부가 나서주는 거예요. 공적 자금 투입이니 구제금융이니 채권 매입이니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네네. 가계 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그때 정부는 빚을 내서 시장에 수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구조가 경기 수축기에 민간에서 터지는 빚, 그때 정부가 빚을 늘려서 받아주는 것 같은 거네요. 완충 개념으로. 그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정부 부채로 전이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경기 확장기에 부채가 느는 건 가계 기업 같은 민간 부채가 늘어나는 거고요. 경기 수축기에는 부채 때문에 민간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하는데 이때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기 때문에 수축기에는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일반적인 부채 사이클 상에는 경기 확장기에 민간 부채가 늘고 경기 수축기에 정부 부채가 느는 게 보통이네요. 수축기에 민간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동안 정부가 빚내서 링겔 꼽아주는 그런 개념이네요.
네, 맞아요. 그럼 지금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겪고 있는 부채 사이클을 보면 이전과는 좀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팬데믹 이후로 경기 수축 과정을 겪으면서 정부 부채가 늘어난 건 맞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시장에 경제 충격이 생기고 가계와 기업들의 부채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늘어났던 게 아닙니다. 실제로 부채로 인한 민간의 구조조정은 없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는 민간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을 때 정부 부채도 같이 늘었네요. 일반적으로는 정부 부채, 민간 부채 동시에 같이 늘지 않는 구조인데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과정이라면 민간의 부채가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 맞겠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부 부채가 가계와 기업들의 부채를 받아주는 용도가 아니라 그들의 줄어든 소득을 메워주는 용도로 사용되다 보니까 지금 보면 가계기업 정부 할 것 없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전부 다 부채가 동시에 같이 급증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부채 사이클이 꼬여버린 거네요. 그 말은 민간의 부채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 그때 정부가 받아줄 여력이 없다는 말도 되겠네요. 그쵸.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채 상황이 규모도 규모지만 부채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상황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못 겪었던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 부채 문제가 터졌을 때 정부 입장에서도 민간의 부채 문제를 받쳐줄 여력도 없는 딱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지금 더 큰 문제죠. 스텝이 많이 꼬였네요. 그것도 그렇지만 부채 규모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부채가 몇 존이 해봐야 지겹기만 하니까 좀 피부로 느껴지는 것 몇 개만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우리나라의 자영업 가계부채를 포함해 기업부채 같은 경우에는 부채 규모가 늘어난 동시에 부채를 갚을 능력은 떨어지는 이중 압박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계부채는 이미 1860조가 넘은 상황인데요.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집을 살 때 빌리는 그런 주택담보대출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사실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대출에 비하면 대출 특성상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출이고요. 실제로는 개인 사업자들이 만기 1, 2년짜리로 빌리는 대출이 되게 많은데 문제가 생기면 그런 대출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도 다중채무 자영업자들이 빌린 만기 1년짜리 이런 대출이 문제점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업 부채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기준으로 중소기업 비중이 대충 얼마쯤 될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 직원 몇 명 있는 중소기업도 하나라고 쳤을 때 똑같은 하나로 봤을 때 그때 말하는 겁니까? 네, 그냥 사업체 숫자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냥 바로 드는 생각은 한 95%? 97% 정도? 그 정도 안 될까요? 전체 사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 99.9%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고요. 다네요. 그쵸, 거의 다죠. 그리고 전체 기업 종사자의 80% 이상을 이런 중소기업들에서 일자리를 다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99.9%에 해당되는 이 사업체 중에 지금 절반 이상이 현재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죽어있는 기업 상태라는 겁니다. 그걸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그쵸. 이익은커녕 대출 이자도 못 내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심각하네요. 안 그래도 이자도 못 내는데 금리가 오르면 결국 터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럼 나머지 기업들 상황은 어떤가요? 다른 기업들도 문제인데요.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지금 기업들 사이에서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그런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투자 여력에 있는 기업들마저도 현재 투자 규모를 급격하게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 분위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기업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면서 투자 규모를 많이 늘리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개인들과는 다르게 기업들은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으로 사업 전망이 괜찮다고 하면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게 정상적인 행동인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투자는 더 줄이고 있고요. 현금을 보유하는 행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물 경제를 보면 가계기업 정부 할 것 없이 거의 부채에 의존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채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직장 다니다 보면 이런 거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방안이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면 회의도 하고 심각성을 공유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완전 감당 불가하게 일이 커졌을 때는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무도 언급을 안 하죠.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지금까지 부채 문제 심각하다 그렇게 주구장창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부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일체 사라졌습니다. 감당 가능하고 괜찮아서일까요? 아니면 말을 못 꺼내는 걸까요? 부채 심각성 관련 기사를 따로 찾아보면 얼마나 소리 없는 아우성들이 많은지 금방 아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